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해진 순간, 그 시작이 집 초대였던 적 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집에 불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자주 미뤄졌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하지만 정작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멀어져 갔을 뿐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당신이 잘해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친밀함을 나누려 했습니다. 마음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수준, 취향, 생활 방식, 가족 관계, 심지어 당신의 불안과 콤플렉스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친구를 올려놓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를 지켜야 한다. 예가 없으면 친밀함도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가 왜 현대인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탐구하려 합니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집 초대 후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자기 노출의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친밀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사회적 가면을 씁니다. 점차 가까워지면서 가면을 하나씩 벗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벗을 때 발생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모든 가면을 한꺼번에 벗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거실은 당신의 취향을 말합니다. 당신의 주방은 당신의 생활 습관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서재는 당신의 지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침실 앞을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당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날 때 심리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이 자신의 집보다 넓다면? 친구의 가구가 자신의 것보다 고급스럽다면? 친구의 냉장고가 자신의 것보다 풍성하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교는 감정을 낳습니다. 부러움, 질투, 열등감 또는 반대로 우월감과 동정심. 이 모든 감정들이 순수했던 우정을 오염시킵니다. 더 깊은 문제는 투사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친구의 집을 보며 느낀 열등감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내면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대신 무의식은 친구에게 투사합니다. 저 사람은 자랑하려고 나를 초대한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친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간에서 당신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비교와 투사는 친구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보상 심리입니다.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빚을 진 것처럼 느낍니다. 나도 초대해야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대접해야 하는데, 하지만 자신의 형편이 친구만 못하다면, 자신의 집이 친구의 집만큼 괜찮지 않다면,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멀리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예는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친밀함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킬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 끝에 적절한 거리를 발견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거리. 인간관계도 정확히 같습니다. 친밀함을 원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줍니다. 거리를 원하지만 너무 멀면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고슴도치의 가시가 모두 드러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약점, 불안, 콤플렉스, 삶의 균열들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초대하면 상대방은 가시에 찔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정약용의 철학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거경을 강조했습니다. 거경이란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과 가까이 지냈지만 일정한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스승의 권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데 있다. 이것은 단순한 중용의 철학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니체는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없으면 경멸하게 되고 멀리 있으면 이상화하게 된다. 니체는 인간의 이중성을 꿰뚫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타인의 약점을 보면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를 미화하고 그리워합니다. 집은 가장 가까이에서 타인을 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 지저분한 물건들, 주방 싱크대의 설거지거리, 거실 소파의 낡은 쿠션, 이런 것들은 이상화를 깨뜨립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평범하구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존경은 사라집니다. 니체가 말한 경멸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잘 사는 친구의 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이것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평등했던 우정에 위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마라. 그대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 로마 황제였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사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은 바로 그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우렐리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분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분수가 있습니다. 신분, 역할, 위치에 따른 분수, 그리고 관계에도 분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로서의 분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분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를 넘어서면 관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친구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 경계가 흐려지면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니체, 아우렐리우스, 정약용. 시대와 문화가 달랐지만 이들이 말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친밀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가까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집 초대를 특별한 일로 만드십시오. 집은 함부로 공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집 초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말 의미 있는 날에만 초대하십시오. 생일이나 명절처럼 초대의 명분이 명확한 날, 이렇게 하면 집 초대가 일상이 아니라 이벤트가 됩니다. 친구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초대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보답의 압박도 줄어듭니다. 둘째, 만남의 장소를 다양화하십시오. 왜 꼭 집에서 만나야 합니까? 카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미술관도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평등합니다. 누구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날 때 관계는 더 편안합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대화와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자에서 만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자는 누구의 집도 아닌 공유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집의 사적인 영역을 보여주지 않고도 깊은 교류를 나눴습니다. 현대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택적 개방을 실천하십시오. 만약 집에 초대했다면 모든 공간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이나 식당처럼 공적인 공간만 개방하십시오. 안방, 서재, 드레스룸 같은 사적인 공간은 닫아두십시오. 여기는 좀 어질러져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명확히 하는 예의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넷째, 비교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집이 넓든 좁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것은 친구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친구의 집을 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잘 되어서 기쁘다. 친구의 집이 자신의 집보다 못하다면 동정하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친구도 나름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독으로 채웁니다. 그 독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다섯째, 고요한 무관심을 연습하십시오. 무관심이라고 하면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깨어있는 무관심입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 자녀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를 아끼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지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의 재산이나 지위를 보지 말고 그의 학문과 인품을 보라. 외적인 것에 눈이 가려지면 본질을 놓칩니다. 친구의 집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당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관계가 틀어지는 근본 원인은 내면의 빈곤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그러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친구의 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안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사색을 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당신만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타인의 세계에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친구가 당신을 집에 초대했다면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은 시간이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칭찬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운 선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가장 좋은 보답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덕을 이룬다. 감사하는 마음은 비교를 막습니다. 질투를 막습니다. 부담을 막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집 초대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집은 당신의 내밀한 자아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을 공개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공경함을 잃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도 소원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다. 친밀함과 거리.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적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친밀함은 오래 갑니다. 경계가 있을 때 사랑은 안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우리도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가시에 찔리지 않고 너무 멀어서 얼어 죽지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 우정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니체가 말한 경멸도 없고 허상도 없는 관계.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침범도 없고 간섭도 없는 관계. 정약용이 말한 예가 있고 분수가 지켜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진정으로 오래갑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입니다.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정말 오래갈 사람에게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집을 열지 않아도 진정한 친구는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자신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성을 존중하며 밖에서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가는 관계입니다. 편안한 관계입니다. 부담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친구와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관계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 물러섬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존중임을 기억하십시오.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거리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